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희식 교수 해상법 렉처라는 프로그램을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힐리 교수 해상법 렉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렉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힐리 교수가 뉴욕 대학에 이제 해상법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동료 변호사들이 힐리 렉처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아마 한 30회 정도만 됐을 겁니다. 저도 우리 지도 교수님, 최희식 교수님들 다 아실 텐데 아이버 법률원에 또 위원장도 하시고 현대상선에도 사회이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희식 교수 이제 해상법 렉처를 만들어서 앞으로 쭉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는 최희식 교수께서 직접 이제 특강하셨고 제2회는 이제 임동철 교수님이 하셨고 제3회는 정병선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회는 상해회사대학의 제임스 후 교수가 이제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원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제5회째 현장에서 렉처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이성철 평산의 대표 변호사님을 5회 렉처로 이제 모시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성철 변호사님은 이제 김신 유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국제도 해상 로펌에 파트너로 계시다가 법원의 판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제 부장판사를 마치시고 재작년에 실무로 돌아오셔서 법무부 평산에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해법의 발전에서 크게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해상법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상법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회사 전담부를 만드는데 또 일조를 하셨고 또 우리 해법학계와 대부분의 국제거래 연구회가 공동으로 학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하는데 그게 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을 담아서 제5회 최희식 교수 렉처로 이성철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철 변호사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분석해 오시면 좀 보시면 제가 기념패 읽어드리고 넘기겠습니다. 기념패 제5회 강연자 이성철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국내외적으로 해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최희식 교수의 업적을 기리고 해상법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페서 찰스 벨테로 렉처의 제5회 강연자를 모셔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최희식 교수 해상법 개념 강연 추진위원회. 네, 최희식 교수님께서 나오시지 못하시는데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최희식 교수님 그동안 저에게 이런 큰 상을 베풀으셔서 감사하고 더욱 정진해서 우리 올해 해상법학회의 발전을 크게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성철 변호사님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한 걸 보고 이제 아마 이 자리를 저에게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의 그 제목은 여적 이렇게 사건 따라 인연 따라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해상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소위 이른바 동원실업 LG 2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해상법의 해상 사건에는 드라이워크하고 웨트워크가 있습니다. 웨트워크라는 것은 선박 충돌, 해양 오염 이런 사건들이 있고, 드라이워크는 소위 그 BL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당시에 동원실업 회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은식 씨가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LG가 이주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에 보면은 바항에 보면은 상법 820조에 보면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상환성, 상환에서 해야 되는데 선화증권이 수화인에게 오려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보통 LG라고 해서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은행에서 발급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세장치장에 가가지고서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증도다 가도다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사건은 익히 듣고 이 LG 2조 사건 보증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논문도 많이 있고 이 한 10여 년 이상을 이 보증도 가도 이 부분 가지고 네 해가지고서 이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는데도 몇 년 걸렸죠. 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한 것도 1989년 3월 14일 판례, 1992년 1월 21일 판례, 또 여기 있는 1992년 2월 14일 판례. 그 제가 판결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조된 보증장에서 화물을 인도한 선박 대리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러한 LG 발행을 해서 일람물 수입 신용장을 개선하면서 한 경우에 이렇게 스테이 비에 억셉터블이라는 그 선화증권의 그런 그 조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화물의 도착이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화물 멸실의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선화증권 대신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은행은 대외적인 문서의 화물선 선치 보증장 문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전 조사나 사후 확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용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책임을 과실상계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대 3으로 책임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 중소기업은행하고 저희가 오리엔트 해운도 대리하고 이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기업은행의 김교창 변호사님이 은행을 대리했습니다. 이분은 해상 사건을 하지 않는 분이고 은행을 대리하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넥슨의 창업자 회장으로 있던 김정주 씨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피고 오리엔트 해운과 그 다음에 그때 범양상선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탁은행이 법정 보증관리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신선박의 유경희 변호사님이 한미에서 했고 신영해운 동남아해운 등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김신유가 the one of the oldest firm이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김영무 변호사님,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님께서 여기 김신유에 계시다가 김앤장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김영무 변호사님이 일하신 것이 그 기록이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김교창 변호사님은 넥슨 창업자 회장인 김정주 그 아드님이 그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김정주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컴퓨터 만지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그래가지고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유록상 변호사님을 한테서 많은 해상법을 배우고 그러는 차에 이런 세미나에서 박용석 교수님이 저에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부산에서 사건이 있는데 비가 오는데 영국에서 P&I 클럽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저 머나먼 왜냐하면 영국의 런던은 저희가 저녁일 때 거기가 아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선박 충돌 사건이 부산에 있으니 좀 내려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아마 딴 데서는 퇴근을 다 하고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마 7시 정도 됐는데 퇴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 UK P&I 클럽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지금 부산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지금 가가지고서 그 선장도 만나보고 좀 항해사도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비가 많이 왔는데 부산까지 KTX도 없고 그러는데 열차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늦게 가가지고서 비 오는 그 선박 위에 마스트까지 올라가지고 항해실 그때를 처음 봤는데 그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건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리식 교수님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뵙고 이거에 관한 자료도 좀 드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미시다 카펜터라든지 UK P&I 클럽 이런 분들을 만나게 이제 됐죠. 그 후로 제가 이제 그 김신유가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런던에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 LSE 칼리지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오니까 김신유가 법무법인 화우하고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합병을.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법원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 가서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부에 있으면서 이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FIO 특약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소위 프리 4페이지입니다. FIO라는 그 약어가 Free in and o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부담 없이 운송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송화인이 당신 책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전에는 Shippers Load and Count 이런 부분들이 그 BL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FIO라든지 피어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른 보면은 쉽게 생각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FIO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하는 거, 시워시니스라든지 카고시니스라든지 적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조항하고 클래식한 그런 조항하고 이와 같이 선화증권의 FIO 조항이 있을 때 과연 그 책임의 전가 내지 책임의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항소부에서 판결을 할 때는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고 결국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은 마지막에 시퍼스 로드 앤드 카운트 이 부분 조항하고 비슷하게 그 결론을 같이 내린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저희 한국해법학회가 러시아 연방극동대학이라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가졌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우리 해법학회에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김인영 교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또 김창진 한국해운본부장님 지금 동남해운본부장님 그리고 그 전병석 변호사님도 보이고요. 조성국 회장님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저도 있고요. 여기서 했는데 그 당시 세미나 할 때 이 FIO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판례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희가 그때 연방 러시아 극동대학에서 세미나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사건이 있습니다. 제부도 사건은 한 일가족 14명이 그 제부도에 그 레저형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서 이파도에서 나들이를 마친 그 일가족 14명이 8페이지입니다. 여기인데 이분들이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서 입항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일부는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일부는 또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그 보트에 그 양식장에 연결하는 나일론 로프에 걸려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그때 그 탄 가족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김 양식장 그 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만 구조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나가서 놀다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주장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제가 보고서 당시 공무원들 한 분들 그 직주 보조자라든지 입항했다고 허위로 대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파출소 이런 분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불법 행위를 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스에도 크게 났지만은 그런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좀 더 경찰들이 해양 경찰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그때 제가 남겼습니다. 법원에서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판결을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저서 법에서 법을 넘어라는 제 저서에 나온 것을 복잡한 따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39페이지에 있는 10-1에 있는 고친 역사 교과서 발행 말라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 진영이다 보수파다 해서 제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판결들입니다. 한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 구속을 하고 영장 기각을 하고 이러면은 뭐 이야기가 논란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이 판결을 하고 한 달간은 제 이름이 계속 그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저기 53페이지 11-1인데 이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인데 이 사건은 제가 담당을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기도 여호와의 증인이 계실지가 모르는데 그분 자제가 막 난 지 한 5-5개월밖에 안 됐는데 몸이 아파가지고서 아산병원에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수혈을 받는데 이 부모님들이 수혈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들어왔어요. 수혈을 하게끔 해달라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심리를 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모태신앙인데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을 좀 굉장히 얼굴도 깨끗하고 맑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도록 했는데 수혈에 의해 가지고 수술을 하도록 했는데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다른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가지고서 우열 수혈을 받지 않고 하는 수술을 하다가 그 아이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밖에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당시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3번 저기 판결 62페이지인가 표도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72페이지에는 잭 니콜라우스 상표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배우 최시라의 초상권 침해 사건들을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에 태안반도에 그 유료오염 사건이 났었죠. 허베이 스피리토가 충돌 나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우리 전 국민들이 오일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과연 그 이름들이 과연 다 방제가 되고 다 깨끗이 정화가 될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나서가지고서 그걸 닦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청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제 책임 한도액이 있고, 국가 기금이 있고, 펀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주의 한도액 초과 부분은 국제기금이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업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 보상 방제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법률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인가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서는 논문을 써가지고서 법률신문에 기고를 했더니 한 2시간 전에 우리 여기 계신 김인영 교수님이 비슷한 제목을 해가지고 내용도 비슷하게 가지고 벌써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인영 교수님의 훌륭한 그 발전에 제가 축하를 드리고 저는 법원 내에 그 코트넷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법원 내에다가 했더니 기자분들이 항상 법원 내 코트넷을 이렇게 어떻게 살펴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 논문이 법원 내 코트넷에 있으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신문 기사를 내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밝혀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위에 보면은 한진해운 물류 대란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제 지금 대법원 연구관으로 있는 김영석 부장이 있습니다. 김영석 부장하고 같이 한진 의원이 그 당시에 물류대란 거기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서 우리가 갈 바를 정하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물류대란 그리고 우리 김영석 부장이 그다음에 회생 파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가지고 나눠가지고서 법원 내에서도 발표를 했고 여기 등재 학술지 법학연구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장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베트남 법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상당히 그 발전돼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베트남 법관들 와서 한 몇 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판사님들 중에서 제가 신용장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한국어를 제가 말하면 그때 베트남 통역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베트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제거래소송이라고 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데 태국 고위법관들이 그 당시에 해마다 왔습니다. 태국 고위법관들은 부대법원장, 나중에 대법원장 되셨죠.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높은 분들이라 해가지고서 영어로 강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걸 그때 거의 몇 번을 해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영어를 하고 그 부분을 태국어로 거기 있는 분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이런 이제 그 강의를 가졌어요. 참 이 부분은 제 전임인 윤성근 부장님이 이 부분을 하다가 저한테도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윤성근 부장님이 이걸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걸 다 마무리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저하고 강병원 판사가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 판결의 승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그 217조에 한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확정 판결이라든지 국제재판 관할 요건이라든지 송달, 상호보증 요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요건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공소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 확정 판결이 있고 관할이 있고 송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나온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하면서 징벌배상을 모니터링 페널티를 하는 게 근데 5배, 10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상권을 침해했는데 성폭력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5배, 10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그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이런 경우에 10배 이런 천문학적으로 손해를 배상을 판결이 났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제가 그때 강의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금 더 한도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인정을 해주자. 상당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10배까지 그 모니터링 페널티나 징벌배상 공소양식이 위반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을 거냐 전혀 안 할 것이냐 그럼 원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그 한도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주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한 것이 현재 법원에 동영상으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2월 7일 날 우리 그 바다 저자와에 대하여 79강에서 회사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그 사진은 제가 영국에서 이제 IMO하고 제가 연임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임이 되지 않으면 다시 법관이 안 되는데 연임이 돼가지고 영국의 연수를 갔는데 영국 제가 회사 법정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코트인데 거기 있는 그 법관 재판장이 여기 한번 앉아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건 따라 있는 따라면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그 서울 동부지법에 있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성동 판사들은 이렇게 구치소도 한 번씩 방문합니다. 가서 이렇게 법원에 있으면은 해상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형사 사건도 하고 민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송파구청장 당선자들과 이런 분들에게 당선장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도 신경 써야 돼서 제가 탁구 동호회장을 해서 이와 같이 탁구 대회도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서울중앙에 있을 때는 이제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충원에 저희 그 중앙법원 묘역이 있습니다. 20묘역이 그래서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회사법학계도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앞으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여러 판례라든지 논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논문들을 쭉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 있던 강민구 부장님에게 이걸 드렸더니 강민구 부장이 IT의 대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출판사와 내가 다른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인디자인 이렇게 해서 편집까지 다 해서 손을 봐줘서 법가등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서 책이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선박 충돌의 범위는 제가 그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위 논문입니다. 선박 충돌과 손해배상 책임 그것을 오랫동안 놔뒀더니 국제사법도 개정이 됐고 또 콜리전 룰도 바뀌었고 변경됐고 또 입출항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고 이런 회사 안전법 이런 등이 많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손을 봐가지고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 이런 걸 다 했느냐 뭐 이렇게 하고 판사들이 맨날 이런 거 하니까 재판이 지연돼 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실무와 판례 이 책은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 항소부장, 그다음 대전고등에서 형사 일을 하면서 좀 필요한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좀 정리를 해서 평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서 저는 제 주특기는 이 해상 사건인데 선박 충돌의 법리도 저기 부산의 문호당인가요? 거기서 주문을 한 10건 정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찾는 분이 많다고. 근데 형사실무와 판례는 여기 그 법학계열 3위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랭킹이 3위까지 돼가지고 인기가 이게 많다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 따라 글 따라는 제가 여기 이성우는 저의 그 필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그 수필을 그렇게 멋지게 쓰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 쓴 겁니다. 이 법 따라 글 따라 이 글씨 제어는 제 친구가 전국 서해 총연합회 사무국장인데 그 감돌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필체를 만들었는데 그 체로 써준 겁니다. 법에서 법을 넘어는
이 책은 제가 한 달 남짓에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 이름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버에다가 홍길동 이름을 넣으면 자기에 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A4용지에 붙여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뭐 이게 머리말도 쓰고 또 표지도 넣고 이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재판 실무 편람이라는 제서가 있는데 이건 대입입니다. 법원의 법원 내부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김진석 부장판사님 그리고 임정혁 부장판사님 김동석 부장님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이 책을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평석과 논문이라고 이제 오래된 제가 그 글들 모아가지고 논문한 거고요. 우리 또 김인영 교수님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걸 또 공동 집필자로 넣어주셔서 제가 또 여기 하나 일조를 했습니다. 저를 이제 이 자리에 그 세운 이유는 우리 회사법 밖에 기라성 같은 여러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이렇게 초대한 것은 조금 제가 그 판례라든지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시라든지 사진에 이쪽에 조금 그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CEO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AMP 93기입니다. 그런데 CEO 과정에 갔는데 한 번은 다음 주에는 전부 시를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를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온 강사님이 김용택 시인이셔요. 근데 거기서 여기 오늘 촛불이라는 시를 누가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뚱히 있다가 제가 그랬더니 아주 그 시를 덕담인지 아주 그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방산 선생님이라든지 이기론 시인이라든지 김일수 시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게 10년, 15년 넘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올해 이제 법원에서 나온다고 이제 퇴직을 하니까 여기서 문학과 창작에서 신인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신인상을 방산 선생님께서 됐다 그 시인으로 이제 라고 해서 제가 이런 것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산 소나무라는 시를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앉아 있으니까 건강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등산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주황산을 갔더니 여기 보면은 그 소나무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강점령기 때 그걸 송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썼는데 제가 이제 시를 쓰면은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산 선생님이라든지 이기로 시인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카시아 꽃 향기 이러는데 아카시아가 아니랍니다. 아카시랍니다. 아카시꽃, 아카시 나무랍니다. 찌르라미가 아니고 쓰르라미랍니다. 이렇게 시인들이 상당히 그 사전이라든지 이런 그 표준어 이런 부분부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이 쓴. 그래서 항상 이 시를 생각하면서 비 내리고 다시 개고 하늘의 이치가 이런데 세상 이심이 어떤가? 구름이 오고 구름이 가도 산은 다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꼭 새겨두기를 기쁨을 취한듯 평생 즐거움을 누릴 것은 없다는 것.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해에 그 저 선배 법조인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당시 감명 깊어서 제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리저리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사진전을 합니다. 그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제가 2020년에 9회 10회 법원예술대전에 말하자면 입선이 됐고 중앙법원에서 조정실에 이제 그 사진전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진전을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순천만입니다. 여기 순천만 그 정원 호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을에 호수공원 같은 그런 정막암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저 위에 사진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미조항. 그럼 왜 이걸 찍었느냐면은 제가 삼박충노래 법리 그 표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표지를 출판사에 맡기면은 이제 또 금원을 줘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가. 그래서 제 사진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미조항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서 거기에 그 등대와 선박 충돌이니까 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배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때 저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있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는 배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책에 이게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진 소나무 사진은 그 법원 대법원 예술대전에 그 전시를 한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그 석양의 순천만의 석양입니다. 이걸 찍으려고 거기 가보면 장산에 가면은 작가들이 뭐 한 50, 1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쉐엔부른이라고 독일어로 쉐는 아름다운 부르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샘물인데 쉐엔부른 궁전 오스트리아입니다. 제가 연인법관 연수 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고려대학교 제가 AMP 93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여기도 연수를 갔는데 최호경 씨의 포세이돈의 기란이라는 작품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사람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진은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해변입니다. 왜 이 사진이 감명이 있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 꼭 사진 그 색깔 컬러 이런 것도 구도도 좋지만 주제가 한 두세 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사진 작가들이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는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기 햇살이 있기 때문에 석양이죠. 저기 햇살이 있고 석양이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석양.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연인들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는 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정함. 그게 주제가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느 그 어부 노인이 삶을 위해서 석양인데 어디를 나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저보고 가끔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게재를 얼마로 받으시겠냐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걸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샘물이 그 고인이가 세 구간이 있는데 4개 있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진 중에서 사람사 그 뒤뜰 안치에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그 태백산에서의 그 안개가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백두산 천지인데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천지까지 내려갔습니다. 천지에 내려가면 올챙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가가지고서 그걸 봤습니다. 마침 서파로 내려가면 그 밑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 멋진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데 먼저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특히 자갈 길,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인영 교수님이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와 같이 먼저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내주는 거,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최근에 2, 3주 전에 동아일보에서 인터뷰가 와가지고서 했는데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인연 따라 사건 따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이승철 변호사님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법조인 그 생활을 압축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법조인으로서의 그 생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도 쓰시고 또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면서 그 삶을 더 풍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셔서 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오시죠.